패장이 된 호연작. 먼동이틀 무렵 송강의 중군 장막에 깃발이 오르자 중군 군사들은 물가로 나와 물을 건너지 않은 채 함성을 지르고 진과 북을 울렸다. 양산박군의 형세를 보고받은 호연작은 선봉장 백슨 장군 한도와 더불어 즉시 싸울 채비를 차렸다. 연안마군을 정돈한 그는 즉시 천자께서 내리신 척서로추마를 타고 쌍편을 휘두르며 군사를 이끌어갔다. 호연작이 물을 사이에 두고 양산박 쪽을 바라보니 산중턱에 송강의 중군 막사가 아득히 보였다. 호연작이 그곳에 영체를 세우려는데 선봉장 한도가 달려와서 말했다. 바로 남쪽에 한 무리의 적군이 보이는데 그 수요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는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어서 가서 정탐한 다음 바로 연안간마로 밀고 들도록 하라. 이미 연안간마로 양산박 군사를 물리쳤던 호연작이 한도에게 명했다. 한도는 500명의 말탄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문득 가다 보니 동남쪽에서 한 무리의 양산박 군사들이 나타났다. 한도는 황급히 군사를 나누어서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게 했다. 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서남쪽에서 정기가 일어나면서 함성이 크게 일었다. 한도가 아무래도 의심쩍어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호연작에게 이를 알렸다. 그 말을 들은 호연작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얼거렸다. 놈들이 오랫동안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이제야 싸움을 거는 걸 보니 무슨 계책이라도 쓰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북쪽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포성이 울렸다. 저건 틀림없이 놈들에게 붙들려간 능진이란 놈이 쏘는 것일 게다. 호연작이 포 소리를 듣고도 태연한 얼굴로 남쪽의 적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쪽에서 또다시 포성이 울리더니 세 곳에서 전기가 어지러이 일어났다. 이건 틀림없이 놈들이 간사한 꾀를 부리려고 하는 짓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군사를 나누어서 싸우도록 하자. 나는 북쪽을 칠 것이니 너는 남쪽을 쳐라. 호연작이 군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서쪽의 네 곳에서 또다시 적군이 일어났다. 호연작이 그제야 저욱이 당황하고 있는데 문득 뇌성병력이 치는 듯 연주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사방에서 포탄 세례가 퍼부어졌다. 이것은 이른바 자모포라 하여 한 개의 포모에 49개의 작은 포탄이 둘러싸고 있어 포탄이 떨어지는 곳은 집중 포화를 받게끔 되며 그 포가 터지는 곳은 병력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바람과 모래가 거세게 일고 돌이 으깨어지니 군사들은 절로 어지러워졌다. 호연작이 바라보니 자신의 군사들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포탄 세례를 맞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는 급히 한도와 더불어 각기 기병과 군병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사방으로 쳐들어갔다. 그런데 양산박의 군사들은 관군이 동쪽으로 쫓으면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쫓으면 서쪽으로 달아났다. 호연작이 기세가 올라 이번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러자 양산박군은 그 기세를 당하지 못한 듯 우거진 갈대숲으로 달아났다. 호연작은 연안말을 내몰아 득달같이 갈대숲을 향해서 쳐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바라보니 이미 사방에서 구겸창이 뻗어나와서 달리는 말의 다리를 찍어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들은 모두 쇠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탓에 가운데의 말들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면서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있었다. 그 바람에 군사들은 말 안장 위에서 모두 몸을 뒤집으며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긴 갈고리창을 가진 양산박의 졸개들이 굴러떨어진 관군 병사들을 갈대숲 속으로 일제히 끌어들인 다음 꽁꽁 묶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이 구겸창법을 쓰고 있음을 알아챈 호연작은 그제야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는데 문득 바라보니 남쪽을 치러 간 한도도 대패하여 남은 군사들을 몰아 갈대숲 사이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사방에서 풍화포가 날아와 터졌다. 관군이 우왕좌왕하는데 호연작이 보니 이쪽 저쪽의 산과 들에서 양산박군이 벌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호연작이 한도에게 소리쳤다. 적의 계략에 빠졌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두 사람이 황급히 달아나는데 곳곳에서 양산박의 졸개들이 밀려드니 어느 쪽으로 달아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럴 동안 양산박군은 호연작의 연안 건마를 모조리 사로잡고 말았다. 호연작은 가까스로 서북 쪽을 향해서 무작정 말을 달렸다. 어찌된 일인지 한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약 5, 6리쯤 달렸을까? 호연작의 앞쪽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장수는 양산박의 몰찰한 목콩과 소찰한 목충이었다. 네 이놈, 감히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어서 목을 바치지 못할까. 그 호통에 호연작은 크게 노하여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한 쌍의 동편을 춤추듯 휘두르면서 말을 달리니 두 사람은 박도를 빼어 들고 그를 맞아 싸웠다. 네대탑을 싸웠을 때 두 사람은 짐진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연작은 혹시나 계략에 말려들까 의심이 들어 그 뒤를 쫓지 못했다. 그는 다시 서북 쪽의 큰 길을 향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동안 달리는데 산 기슭에서 또다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뛰쳐나왔다. 앞장선 장수는 양산박의 양두사해진과 쌍미갈 해보였다. 그들은 각기 강차를 치켜든 채 덮쳐들었다. 호연작은 한 쌍의 동편을 휘두르면서 그들 두 사람을 맞아 싸웠다. 그런데 약 대여섯 탑쯤 싸웠을 때 그들이 문득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연작은 급히 그 뒤를 쫓았다. 그가 약 반마장쯤 그들 두 사람을 뒤쫓는데 문득 좁은 길 양쪽에서 여러 갈래로 국겸창이 불쑥 뻗어나왔다. 깜짝 놀란 호연작은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동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또다시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 호걸이 있었다. 바로 왕영과 호삼랑 부부였다. 호연작이 보니 다른 길은 가시덩굴 투성이라 호연작은 미친 듯이 동편을 휘두르면서 말을 박차 길을 열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왕영과 호삼랑이 그 뒤를 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호연작은 겨우 목숨을 구해 달아나기는 했으나 한 번의 싸움에 마군 3천과 보군 5천을 잃은 채 동북쪽의 길을 나사 정신없이 달렸다. 그 무렵 송강은 장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거두어 들인 다음 공로자들에게 각기 상을 내렸다. 3천여 마리의 연안마들은 절반 이상이 구겸창에 찍혀서 발굽을 상했기 때문에 그 쇠고리와 무기를 모두 벗긴 다음 잡아먹기로 하고 나머지 성한 말들을 모두 산채로 끌고 갔다. 사로잡힌 관군의 기병들 또한 모두 산채로 끌려갔다. 유당과 두천은 관군의 선봉장 한도를 사로잡아왔다. 송강은 친히 한도를 묶은 밧줄을 풀어준 다음 위로의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팽기와 능진으로 하여금 그를 달래 산채에 가담하게 했다. 한도 또한 본래 천계에서 지살성의 하나였으므로 자연히 의기가 통해 양산박에 가담하게 되었다. 송강이 졸개들을 시켜서 진주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을 모두 양산박으로 데려오게 했음은 물론이다. 송강은 연안마군을 완전히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말과 갑옷, 투구와 무기들도 거두어들였다. 이에 조개를 비롯한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송강은 흔쾌히 승리의 축배를 들었다. 한편 왕영과 호삼랑의 손길을 벗어난 호연작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가까스로 동북쪽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휘하의 군사들을 모두 잃은 패장이었으니 그는 감히 도성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갑옷을 벗어 안장 위에 매달고 척서로추마를 탄 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아, 기구한 내 운명이여. 내가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어찌 꿈에들 알았으랴. 그건 그렇고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길게 탄식하며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던 그에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지.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청주 땅의 모용부유는 전부터 나와 잘 아는 사이이다. 그는 바로 폐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용귀비의 친정오라비이다. 그를 찾아가 구원을 청한 다음 다시 군사를 일으켜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호연작은 모용부윤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청주 땅을 향해 터벅터벅 이틀 동안 길을 걷고 난 그는 문득 시장길을 느꼈다. 때는 마침 황혼역이었다.
싸움터에서 달아난 터라 노자가 있을 리 없어 허리에 메었던 금대를 끌러 지나가는 사람에게 팔았다. 길가에 주막이 한 채 서 있어 호연작은 문 앞에 서 있는 느릅나무에 말을 맨 다음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주인이 쪼르르 달려와서 물었다. 손님, 술을 드시겠습니까? 술하고 삶은 고기 한 쟁반만 갖다 주게. 손님, 저희 집에는 술만 있습니다. 만일 고기가 필요하시다면 조금 전 마을에서 염소를 잡았으니 제가 가서 사다 드리겠습니다. 호연작은 금떼를 팔아 생긴 은자 몇 냥을 꺼내주며 말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염소다리 한 개만 사오게. 그리고 말의 먹이도 부탁하네. 오늘 밤은 아무래도 이곳에서 자야만 할 것 같네. 잠시 후 주인은 술과 더불어 염소다리 한 개를 삶아 가지고 들어왔다. 말죽은 쑤어 주었나? 아닙니다. 이제 곧 나가서 말죽을 쑤겠습니다. 그런데 나으리께서 주무시는 건 좋습니다만 침상이 너무 누추합니다. 주인이 송구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호연작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런 건 상관 말게. 나는 조정의 군관이네. 양산박을 치러 왔다가 지금 청주 땅의 모용 부윤을 찾아가는 길이니 잠만 잘 수 있으면 그만이네. 그리고 밖에 메어져 있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네. 그 말은 황제폐하께서 하사하신 척서로추마일세. 그러니 잘 좀 보살펴주게. 내가 내일 떠날 때 충분히 살해야겠네. 그렇게 하고 말고요, 나으리. 하지만 한 가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알려줄 말이라는 게.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화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산적대들의 산채가 있는데 첫째 두목은 타오장 이충이요. 둘째 두목은 소패왕 주통입니다. 수하의 졸개들이 좋기 6, 700은 넘는데 그들은 걸핏하면 마을로 내려와 가축과 재물을 뺏어가곤 한답니다. 관청에서 여러 번 그들을 잡기 위해 포도군관을 보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으리께서도 밤사이에 조심해서 주무십시오. 호연작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히 말했다. 나는 그런 자들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해도 겁나지 않네. 쓸데없는 걱정일랑 그만하고 말이나 잘 돌봐주게. 호연작은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다음 뒷채로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 여러 날 동안 말을 달려 지친 몸에다 술까지 마셔 호연작은 금세 골아 떨어졌다. 시간이 얼마쯤 흘렀을까? 잠결에 언뜻 주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득 잠이 깬 호연작은 한 쌍의 동편을 움켜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슨 일인가? 호연작이 보니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용서하십시오, 나으리. 제가 자다가 말에게 먹이를 주려고 일어나 보니 울타리가 저렇게 무너져 있고 손님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나으리. 저쪽 먼 곳에 횃불들이 너울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훔쳐간 게 틀림없습니다, 나으리. 호연작이 척서로추마가 없어졌다는 말에 소리쳐 물었다. 저쪽이 어느 쪽인가? 바로 도화산 쪽입지요. 그러니 저놈들은 틀림없는 그곳의 산적대들입니다. 호연작은 곧장 논밭 사이 길을 가로질러 그들을 뒤쫓았다. 서너 마장쯤 뒤쫓았을 때 갑자기 횃불들이 꺼지면서 그들은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도무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 폐하께서 내리신 말을 잃어버렸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호연작은 탄식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다. 주인은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님을 알고 있는 터라 송구스런 얼굴로 말했다. 내일 고을로 들어가셔서 관군을 데리고 나와 산적을 사로잡고 말을 되찾도록 하십시오. 호연작은 달리 방도가 없어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가 청주성에 이르는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지부모용은 호연작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물었다. 장군은 양산박을 소탕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호연작은 지난 일을 모두 다 이야기했다. 즉, 양산박을 치기 위해 도성에 능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일과 능진과 팽기가 사로잡힌 일, 적의 구겸창법에 의해 연안마군을 모두 잃고 쫓겨 달아났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리고 끝으로
도화산 산적대들에게 폐하로부터 하사받은 말을 도중 맞은 일도 이야기했다. 그래서 지붓게 청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호연작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부가 말했다. 장군이 비록 싸움에 패하긴 했지만 그건 결코 장군이 태만했던 때문은 아니요. 간사한 양산방 놈들이 꾀를 썼기 때문에 그 계책에 말려들었던 것뿐이요.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이곳에서도 산적대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 기왕에 장군이 이곳에 오셨으니 우선 도화산의 산적대부터 들이채 폐하로부터 하사받은 말을 되찾으시오. 그러고 나서 일용산과 백호산의 산적대까지 몽땅 무찔러 소탕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상소를 올리고 손을 써서 다시 군사를 거느려 원수를 갖게끔 해드리겠소. 장군의 생각은 어떠시오? 모용지부는 호연작이 온 걸 잘된 일로 여겼다. 걸핏하면 마을로 내려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산적대들을 호연작으로 하여금 사로잡게 하려는 생각이었다. 호연작이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재빨리 절을 올리며 감사해야 할 뿐이었다. 상공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몸이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모용지부는 그에게 쉴 방을 마련해주고 그의 갑옷을 지어온 주막집 주인에게 후이 은자를 주어 돌려보냈다. 사흘이 지나자 오추마를 찾을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호연작은 모용지부에게 간곡히 청해 군사를 내게 했다. 그리하여 청주성의 군사 2천여 명을 거느린 호연작은 청종마 위에 높이 올라앉아 도화산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도화산 산체에서는 이충과 주통이 척설 오추마를 얻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그 말을 얻은 이후로 날마다 술을 마시며 즐겼다. 그런데 문득 졸개 하나가 뛰어들더니 알렸다. 청주성에서 광군이 새까맣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통은 놀라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형님께서는 산채를 지키십시오. 제가 나가서 놈들을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주통은 졸개 100여 명을 이끌고 산채를 내려왔다. 산 밑에 이르러 바라보니 과연 호연작이 관군 2천여 명을 거느린 채 진을 벌이고 있었다. 호연작은 주통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이놈, 어서 썩 나와서 포박을 받지 못할까? 하룻밤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바로 니놈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오냐, 내가 니놈의 목을 베리라. 주통이 그렇게 맞받으며 곧장 말을 달려나가 호연작과 맞붙었다. 그러나 채 대여섯 탑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호연작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주통은 말머리를 돌려서 졸개들을 데리고 산 위로 달아났다. 호연작은 몇 마장쯤 뒤쫓다가 문득 계책에 걸려들까 의심이 들어 군사를 물렸다. 그때 산채로 돌아간 주통은 이충에게 말했다. 형님, 호연작이란 자의 무예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자가 만일 우리 산채를 친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충은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나도 생각해 둔 바가 있다. 일용산 보주사에는 화화상 노지심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특히 청면수 양지와 새로운 무송이라는 사람을 얻었다고 한다. 그들은 혼자서도 수백 명의 적들을 당해낼 만한 무예를 지닌 호걸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편지를 띄어서 구원을 요청하기로 하자. 그러면 이번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로는 다달이 국물이나 조금 바치면 될 것이다. 저도 그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화상 노지심이 지난날 우리에게 언짢은 감정을 가지고 떠났는데 흔쾌히 우리를 도우러 올까 그것이 걱정이로군요. 그러자 이충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그 사람은 성미가 곧고 억세기 때문에 가끔 남들을 언짢게 하지만 의리 하나만은 끝내주는 호걸이다. 우리가 구원을 청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서 편지를 써서 그곳에 보냅시다 형님. 그리하여 그들은 두 졸개에게 일용산 보주사에 편지 한 통을 전하게 했다. 그 즈음 일용산 보주사에는 대웅전에 세 사람의 두령이 앉아 있었다. 우두머리인 첫 번째 두령은 화바상 노지심이요. 두 번째 두령은 청면수 양지요. 세 번째 두령은 행자이랑 무송이었다. 그리고 산문 아래에는 4명의 호걸들이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곧 금한표 시은과 조독이 조정과 채원자 장청과 모야차 손이랑이었다. 조독이 조정으로부터 도화산에서 두 졸개가 편지를 가져왔다는 전가를 받자 노지심이 말했다. 지난날 내가 오대산을 떠나왔을 때였지. 도화촌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때 도화산에서 내려온 주통이란 자를 흠씬 두들겨 패준 일이 있었어. 그러자 이충이란 자가 복수를 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다가 나를 알아보고는 모시고 올라가더니 극진한 대접을 베풀면서 자기네 산채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청하더군. 하지만 내가 보니 놈들은 욕심이 많고 인색해 보여 그 말을 물리쳤네. 그래서 놈들이 산채를 비운 사이에 금으로 된 그릇들을 몽땅 훔쳐가지고 달아났었지. 그런데 이제 그놈들이 졸개를 시켜서 내게 편지를 보냈다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 어서 그들을 이리 데려오게나. 그리하여 도화산에서 온 두 졸개는 노지심에게 편지를 바치게 되었다. 편지를 읽고 난 노지심이 말했다. 청주성의 부윤 모용이 양산박을 치러 간 호연작이 실패하고 돌아오자 그로 하여금 먼저 도화산을 치도록 했다는 글이다. 그들은 도화산을 치고 우리들의 일용산과 백호산을 차례로 친 다음 다시 또 양산박을 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를 일으켜서 도와달라는 내용이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매년 공물을 바치겠다는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가? 노지심의 물음에 양지가 대답했다. 형님, 우리는 지금껏 각기 산채를 지킬 뿐 다른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형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곳 산채는 장청, 손이랑, 시은, 조정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맡겨두고 우리 세 사람이 훌쩍 다녀옵시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호걸들의 의리를 보아서이고 둘째는 호연작이란 놈이 도화산을 치고 나면 바로 이곳을 칠 것이니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무송도 그 말을 옳게 여겼다. 형님, 그 말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노지심은 양지, 무송과 더불어 보군 500여 명과 기병 60여 명을 이끌고 도화산으로 향했다. 한편 일용산에서 구원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도화산의 이충은 친히 300여 명의 졸개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갔다. 산 밑에서 진을 버리고 있던 호연작은 그를 보자 즉시 달려와 동편을 휘두르면서 덤벼들었다. 두 사람이 어우러져 10여 합을 싸웠을 때 문득 형세가 불리함을 느낀 이충이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도저히 호연작의 무예를 감당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호연작은 이충의 무예가 신통치 않음을 알고 필사적으로 그 뒤를 추격했다. 그때 주통이 산 중턱에서 굽어보다가 졸개들과 더불어 주먹만한 돌들을 어지럽게 날렸다. 호연작은 말을 돌려 물러났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산 밑까지 물러났을 때 문득 멀리서 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자세히 보니 뚱뚱한 중 하나가 앞장서 흰 말을 탄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화화상 노지심이었다. 말을 몰아온 노지심이 우레 같은 소리를 질렀다. 네 이놈, 호연작이란 놈이 누구이냐? 감히 나를 이곳까지 달려오게 만들다니. 호연작도 화가 나 소리쳤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중놈이냐? 이놈부터 죽여 이 분을 풀어야겠다. 두 사람은 말을 박차 맞붙어서 어우러졌다. 노지심은 노쇠로 만든 60근짜리 선장을 마치 나무젓가락 다루듯 가볍게 휘둘러댔고 호연작은 한 쌍의 동편을 춤추듯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이 무기를 맞부딪히자 불꽃이 일었다. 그걸 본 양편 군사가 일제히 함성을 울렸다. 그렇게 말과 말이 엇갈리기를 40~50합을 넘기고 있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중놈의 무예가 어쩌면 이토록 뛰어나단 말인가. 호연작이 속으로 은근히 놀라고 있는데 양편에서 징이 울려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호연작이 다시 말을 달려 나오더니 소리쳤다. 이 중놈아 어서 덤벼라. 내 기필코 니놈과 결판을 내고 말리라. 이 말을 들은 노지심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을 달려 나가려는데 문득 청면수 양지가 외치면서 나섰다. 형님, 잠깐만 참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저놈을 사로잡겠습니다.
양지가 말을 달려나가서 호연작과 어우러지니 그 또한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듯했다. 그렇게 10여 합이나 싸웠지만 도무지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다. 호연작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놈도 예산놈이 아니로구나. 아무래도 산속을 떠도는 놈 같지는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노지심은 일찍이 연안부 경략사 충노상봉 밑에서 제할 노릇을 한 군관이며 양지는 일찍이 동경에서 제사 노릇을 한 군관이 아니던가. 그때 양지는 호연작의 무예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알자 짐짓 말머리를 돌려서 본진으로 물러났다. 호연작도 지쳐 있었으므로 그 뒤를 쫓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노지심이 양지에게 권했다. 우리는 이곳에 처음 왔으니 적군 앞에다 영체를 세우면 이롭지 못할 걸세. 잠시 군사를 물렸다가 내일 다시 쳐들어와서 싸우기로 하세. 양지도 호연작의 무예가 비상함을 보고 단번에 칠 수 없음을 깨달아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호연작은 중군 장막 속에서 탄식해 마지 않았다. 산속의 도적놈들쯤이야 단번에 무찔러 버릴 작정이었는데 이처럼 강한 적수가 나타날 줄이야. 아, 나의 운명은 어찌 이다지도 기구한가. 그때 병졸 하나가 황급히 뛰어 들어오더니 알렸다. 나으리, 급히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성곽을 지키라는 지부님의 정갈입니다. 호연작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신다더냐. 백호산의 중도적인 공명과 공양이 졸개들을 이끌고 우리 마을의 곡식을 빼앗으러 오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안의 곡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곽을 지키라는 분부이십니다. 호연작은 이곳 산적대들을 치는 일이 뜻같지 않은 터에 오히려 잘된 일로 여겼다. 휴, 이곳에서 싸울 일이 아득했는데 마침 잘됐다. 호연작은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돌아갔다. 일용산, 백호산, 도화산 두령도 양산박으로. 다음 날 아침 노지심이 양지, 무송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도화산 밑으로 달려와 보니 관군들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마 미리 겁을 집어먹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양지와 무송이 말했다. 그때 이충과 주통이 산 위에서 졸개들을 이끌고 내려와 노지심 앞에 넙죽 엎드리며 청했다. 바라옵건대 저희 산채로 올라가 주옵소서. 두 사람은 노지심 일행을 산채로 이끌어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하는 한편 졸개들로 하여금 연신 적정을 살펴오게 했다. 그 무렵 호연작은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달려가는데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말을 달려와 앞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사람은 백호산 공태공의 아들인 오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양 형제였다. 그들은 그곳 백호산 밑에 사는 부자와 시비가 붙어서 그 집 식솔들을 몽땅 죽이게 되자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백호산으로 올라가 산채를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마침 청주성 안에 살던 그들의 숙부 공빈이 부윤 모용에게 붙들려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들 두 형제가 숙부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쳐들어왔던 것이었다. 호연작은 곧 진을 버린 다음 말을 달려 나아갔다. 그걸 본 공명도 말을 박차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모용지부가 성루에서 내려다보니 두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공명이 창을 찔러 들어가는가 하면 곧이어 호연작의 철편이 빈틈을 타고 날아들었다. 두 말이 엇갈리며 스무합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연작은 모용지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솜씨를 한번 자랑하고 싶었다. 호연작은 철편을 휘두르며 공명에게 다가가 기합소리와 함께 번개같이 손을 뻗어 공명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우 공양은 자신이 호연작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황급히 졸개들을 수습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연작이 공명을 사로잡는 걸 본 지부는 몹시 기뻤다. 성루 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다. 어서 놈들을 뒤쫓아라. 이에 관군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공양의 졸개들을 뒤쫓으니 순식간에 100여 명이 사로잡히고 태반이 꺾인 채 사방으로 흩어졌다. 호연작이
사로잡은 공명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자 지부는 호연작을 맞아들이며 공명의 목에 큰 칼을 씌워 공빈과 함께 가두게 했다. 관군들에게는 푸짐한 상을 내렸다. 지부는 잔치를 베풀어서 호연작의 공을 치하하며 물었다. 도화산의 일은 어찌 되었소? 호연작이 도화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었다. 도화산의 산적들쯤은 도간에 든 자라를 꺼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때의 도둑놈들이 응원을 와 일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일용산에서 온 자들로서 하나는 뚱뚱한 중놈이었고 또 하나는 얼굴에 점이 있는 험상궂은 놈이었는데 저는 그 두 놈과 두 번이나 겨루었으나 도무지 승부를 낼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도저히 도적대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무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오. 그 중놈은 원래 연안부의 충노상국 밑에서 제할 노릇을 했던 화화상 노지심이란 자이고 얼굴에 푸른 점이 있고 험상궂게 생긴 놈은 원래 동경의 전수부 제사관을 지냈던 청면수 양지란 자요. 그리고 또 한 놈이 있는데 행자 차림을 하고 있으며 그 언젠가 경양강 고갯길에서 호랑이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다던 무도두란 자요. 그들 세 놈은 일용산 보주사를 차지한 이후부터 마을을 털고 관가를 습격하기가 일쑤인데 도무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형편이요. 그간 여러 번 군사들을 보내서 놈들을 사로잡으려 했으나 포도군관 4~5명만 잃었을 뿐 아직까지 사로잡지 못하고 있던 터요. 호연작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 자들이 바로 노제알, 양제사, 무도두일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어쩐지 무예가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부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가 그 자들의 솜씨를 이미 다 알았으니 머지않아 한 놈씩 한 놈씩 사로잡아 바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유는 크게 기뻐하면서 호연작을 격려하고 거듭 술잔을 권했다. 한편 공양은 폐잔병들을 거느린 채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맨 앞에 선 호걸은 바로 무송이었다. 무송의 얼굴을 알아본 공양은 즉시 말에서 뛰어내려 넙죽 엎드렸다. 장사께서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무송도 황망히 답례하고 공양을 부축해 일으키면서 물었다. 자네들 형제가 백호산에 들어가 산채를 세우고 의를 위해 싸운다는 소문은 일찍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네. 자네들을 한번 찾아가고 싶었으나 길이 순탄치 않은 데다 산채를 지키다 보니 내려갈 틈이 없었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왔는가? 청주성에 갇힌 숙부님을 구하기 위해 저희 형제가 줄개들을 이끌고 쳐들어갔었으나 호연작이라는 자가 갑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는 바람에 그만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형은 이번 싸움에서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형님,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자 무송이 공양을 달래듯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나는 지금 일용산 보주사에서 두 형님을 비롯한 여러 호글들과 더불어 의로 뭉쳐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네. 이번에 도화산의 이충과 주통이 호연작의 공격을 받게 되어 우리 산채의 구원을 청했기 때문에 노지심, 양지 두 형님과 더불어 그들을 돕기 위해 도화산으로 갔었다네. 그런데 하룻밤 싸우고 나서 아침에 다시 달려갔더니 호연작이란 놈은 어느새 달아나고 없었네. 그래서 우린 도화산 산채로 올라가서 대접을 잘 받았지. 지금은 군사들을 이끌고 일용산으로 돌아가는 길일세. 노지심, 양지 두 형님께서도 곧 군사들과 함께 뒤따라 오실 걸세. 내가 두 분 형님과 의논해서 청주성을 치고 자네의 형 공명과 숙부님을 구해내면 어떻겠나. 공양은 무송이 그렇게 말하니 크게 감복해 절을 올리며 감사해했다. 형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은덕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기다리니 멀리서 노지심과 양지가 나란히 말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많은 졸개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 무송은 공양을 소개하고 나서 말했다. 이전에 나와 송강형님은
백호산의 공태공 장원에 있을 때 많은 신세를 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공태공의 아들입니다. 형님, 우리는 의기를 무겁게 여기는 터이니 어찌 옛 은인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산의 군사를 몽땅 일으킨 다음 청주성을 쳐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지부모용을 잡아 죽이고 호연작을 사로잡고 관청의 창고를 몽땅 털어서 산채로 올라갑시다. 어떻습니까, 형님, 제 생각이. 누지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연 좋은 생각일세. 그럼 지금 곧 도하산에 사람을 보내서 이충과 주통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몽땅 이끌고 내려오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우리 세 곳 산체가 힘을 합쳐서 청주성을 치도록 하세. 그러나 양지는 마구잡이로 청주성으로 쳐들어가려는 물송과 의견을 달리했다. 형님, 청주는 성지가 튼튼하며 군사들도 잘 조련되어 씩씩한데다 호연작이란 자는 용맹스럽기가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습니다. 결코 경솔이 쳐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청주성을 치려면 반드시 제 말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찌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요? 무송이 얼른 묻자 양지가 대답했다. 청주를 치려면 반드시 많은 군마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양산박의 송공명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급시우 송강이라고 부른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호연작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양의 군사들과 한데 합쳐서 기다렸다가 도하산의 군사가 이르는 대로 이충, 주통과 더불어 청주성을 치는 한편 공량으로 하여금 밤낮 없이 양산박으로 달려 구황군을 청하게 하는 겁니다. 양산박의 송공명은 공량과 가까운 데다 후덕한 분이니 틀림없이 구황군을 보내줄 겁니다. 여러 형제분들은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제 오늘을 가릴 것 없이 송공명이 덕이 많음을 들었으나 아직 한 번도 만나지는 못했네. 사람들이 어찌나 그 이름을 들먹이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네. 그 이름이 그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 호걸다운 호걸인 듯 싶네. 지난번 화지체와 함께 청풍산에 있을 때 한번 만나보려고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네. 아무튼 공양아우, 자네가 형을 구하려거든 양산박으로 가서 그를 모셔오게. 우리는 먼저 청주로 가서 놈들과 싸우며 기다리겠네. 누지심이 그렇게 말하며 양지의 뜻에 따랐다. 그리하여 공양은 졸개들을 모두 누지심에게 맡기고 나서 양산박을 향해 떠났다. 공양이 양산박 근처에 이르니 아담한 주막 한 채가 보였다. 그곳은 바로 양산박의 주령 이립이 운영하고 있는 주막이었다. 공양이 술을 시키고 나서 양산박으로 가는 길을 묻자 이립이 괴이쩍게 여기며 물었다. 손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청주 땅에서 왔소. 그런데 양산박으로 가는 길은 왜 모르십니까? 양산박에 아는 분이 있어서 만나러 가는 길이요. 산채엔 우리 주령님들이 계신데 그대가 어찌 그곳에 갈 수 있겠소.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그제야 공양은 주막 주인이 양산박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만나러 온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 난 바로 그곳의 두령인 급시우 송공명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그러자 이립은 슬며시 공양의 소매자락을 잡아 끌더니 주막 뒤편에 수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요? 공양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물었다. 그러자 이립이 검지를 입술 위에 갖다 대며 말했다. 쉿, 제가 바로 양산박 사람입니다. 양산박을 찾아오시는 손님은 모두 저희들의 안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이립은 공양에게 규칙에 따라 술 대접부터 했다. 그러자 공양이 물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째서 이처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요? 손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산채를 찾아오시는 호걸들께는 모두 이렇게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령을 만나러 오시는 분은 친척이거나 옛 벗일 텐데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맙소. 나는 본래 백호산 밑에 살던 공양이란 사람이요. 아, 그러시오. 송강경님께서 늘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립은 곧 호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었다. 그러고는 건너편 갈대숲을 향해서 향전 한 개를 쏘아보냈다. 향전이 긴 여운을 남기면서 갈대숲 사이에 떨어지자
곧 조각배 한 척이 순셀같이 갈대숲 사이를 돌아 나왔다. 조각배가 수정 밑에 이르자 이립은 공양과 더불어 그 배에 올라탔다. 그러고 나서 앞취탄을 건넜다. 건너편 언덕 밑에 두 사람을 내려놓고 난 졸개는 순살같이 조각배를 저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립이 앞서서 가자 공양은 그 뒤를 따랐다. 그가 관문 쪽으로 올라가면서 바라보니 새 관문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고 양쪽 옆에 창칼이 수풀처럼 늘어서 있었다. 양산박의 기세가 대단하다고 듣고 있었지만 이처럼 엄청날 줄은 몰랐다. 공양이 그렇게 생각하며 세 번째 관문을 막 지나는데 미리 전가를 받은 송강이 달려나왔다. 어서 오게나. 아우는 어쩐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공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넙죽 엎드리더니 문득 큰 소리로 울음부터 터뜨렸다. 송강이 그런 공양을 달랬다. 아니 이 사람아 무슨 일인가? 어서 말해보게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돕겠네. 공양이 그동안의 일을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스승님과 작별한 이후 아버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제 형 공명은 그곳 백호산 밑에 한 부잣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그 집 식솔들을 죽이게 되어 장원을 버리고 백호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숙부님이 옥에 갇히게 되어 저희들 두 형제는 성을 쳐서 숙부님을 구출하고자 졸개들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 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쌍의 동편을 쓰는 호연작이란 자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형 공명이 그놈을 맞서 싸웠으나 당해내지 못하고 그놈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패하여 달아나다가 다행히 무송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용산 보주사에서 화화상 노지심이란 분, 그리고 청면수 양지라는 분과 더불어 뜻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송형님은 제게 그 두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제 딱한 사정을 들은 세 분은 곧 제 숙부님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의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세 분은 곧바로 청주성으로 달려가서 싸움을 걸기로 하고 저는 이곳 양산박에 계신 스승님께 구원을 청하기로 하고 이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아우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곳으로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송강이 공양의 말을 듣고 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조금도 어렵지 않은 부탁일세. 아무 염려하지 말게나. 우선 조개 두령부터 만나 뵙고 나서 함께 의논해 보기로 하세. 그렇게 말한 송강은 공양을 이끌어 추의청으로 올라갔다. 추의청에는 조개, 오용, 공손승 등 여러 두령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송강이 공양을 소개하자 여러 두령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공양이 여러 두령들과 인사를 마치고 나자 송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달아난 호연작이라는 자는 청주성의 모용지부에게로 갔고 이번엔 그곳에서 공명을 사로잡았소. 그래서 여기 이 아우가 구원을 청하러 온 거요. 여러 형제들 생각으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조개가 목소리도 결연히 말했다. 이미 일용산과 도화산의 호걸들이 힘을 합쳐 청주성을 치고 있는데 인과 의를 행한다는 우리가 잠자코 구경만 하고 앉아있을 순 없는 일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송두령께선 예전부터 공태공댁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찌 공양의 청을 거절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산을 내려가셔서 그간 많은 고생을 하였으니 이번엔 산채를 지키고 계시게 내가 다녀오겠네. 그러자 송강이 얼른 고개를 저으며 조개를 말렸다. 형님은 우리 산채의 우두머리이십니다. 가볍게 움직이셔서는 아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아우가 저에게 구원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지 않으면 저들 형제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청컨대 저로 하여금 여러 형제들과 더불어 청주성을 깨뜨리고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추의청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여러 두령들이 소리쳤다. 맹세코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형님. 그렇게 되니 조개도 하는 수 없이 송강의 말에 따랐다. 조개는 즉시 잔치를 열어 공양을 대접하는 한편 철면공목 배선으로 하여금 청주성을 치러 갈 군사들을 모두 5부대로 나누도록 일렀다. 그리하여 선봉 제1대는 화영, 진명, 연순, 왕영이 맡게 되고 제2대는
목콩, 양웅, 해진, 해보가 맡게 되었고 중군의 제3대는 송강을 비롯하여 오용, 여방, 곽성이 맡게 되었고 제4대는 주동, 시진, 이준, 장횡이 맡게 되었고 후군의 제5대는 솔립, 양림, 구봉, 능진이 거느리도록 했다. 송강은 이들 20명의 호걸과 더불어 3천여 명의 기병과 보군을 지휘하여 청주성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령들은 조계 두령과 함께 산채를 지키기로 했다. 송강은 조계와 작별하고 나서 몸소 공양과 더불어 산채를 내려왔다. 양산박의 군사들은 5부대로 나뉘어서 나아갔다. 그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호숫가를 떠나는 모습은 마치 바닷속에서 교룡이 기어 나오는 듯했고 드높은 기세로 달려가니 마치 호랑이와 사자가 바람 속을 달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나가는 고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조금도 폐를 끼치는 법이 없었다. 그때 노지심 무송양지는 이미 청주성 어귀에 이르러 공양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양이 양산박으로 떠나자 세 사람은 시은과 조정을 산채에서 불러내는 한편 사람을 도화산으로 보내 이충, 주통으로 하여금 산채의 인마를 이끌어 청주성 아래로 오게 했다. 양산박 군사들은 밤낮 없이 나아가 청주성 어귀에 이르자 공양이 먼저 노지심의 진중으로 가서 그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노지심 일행이 마중을 나왔다. 이윽고 송강이 중군에 이르자 노지심은 양지, 이충, 주통, 시은, 조정을 데리고 송강에게 인사를 했다. 서로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눈 뒤 송강이 노지심에게 자신의 자리에 앉기를 권하자 노지심이 사행하며 말했다. 오랫동안 형님의 높은 이름을 들어왔으나 그동안 인연이 없어 이제야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오니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송강이 그 말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외다. 재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우님의 맑은 덕과 의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지도 일어나서 2번 절하며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이 아우가 지난날 양산박을 지나게 되었을 때 산채의 여러 형제들이 거듭 저에게 양산박으로 들어오도록 권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리석게도 끝내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었으니 이 아우로서는 더없이 기쁜 날입니다. 송강이 담내하면서 말했다. 양 제사의 높은 선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바요. 이 송강은 오로지 우리가 서로 너무 늦게 만난 것이 한일 뿐이요. 양지가 대답했다. 공양이 양산박으로 떠난 후 저희는 4대 차례나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부모용은 지금 오직 호연작 한 사람만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연작을 사로잡을 수만 있다면 청주성은 마치 끓는 물에 눈 녹듯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오용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호연작을 사로잡으려면 결코 힘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혜로서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송강이 얼른 물었다. 오 군사께서는 속히 그 계책을 말씀해 주시오. 오용이 여러 사람에게 생각한 바를 들려주었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외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오용의 계책에 따르기로 하고 인마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성 아래로 달려가 사면을 에워싸고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싸움을 도두었다. 이에 지부모용은 즉시 호연작을 불러들여서 적을 맞아 싸우리를 의논했다. 놈들이 양산박의 구원을 청하여 송강이란 자를 데려왔으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소. 그러나 호연작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은상께서는 너무 힘려 마십시오. 놈들이 양산박을 떠나왔으니 그들은 이미 땅의 이점을 잃었습니다. 놈들이 양산박의 물가에서나 저희 맘대로 날뛰었지 멀리 떠나온 지금에야 어찌 마음대로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나오는 대로 한 놈씩 사로잡을 것이니 은상께서는 성 위로 올라가셔서 이 호연작이 싸우는 모습이나 구경하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친 호연작은 급히 투구와 갑옷을 갖춘 다음 말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 나서 날랜 군사 천여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진을 벌였다. 잠시 후 송강의 진영으로부터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왔다. 그는 낭하군을 번쩍 치켜들면서 외쳤다. 내 이놈, 백성을 해치는 역적놈아. 내 가족을 몰살시킨 원수를 이제야 갚으리라. 지부가 성 위에서 바라보니 그는 바로 그 옛날 자기 휘하에 있던 진명이었다. 지부가 큰 소리로 진명을 꾸짖었다. 내 이놈 진명아. 니놈은 일찍이 조정의 녹을 먹던 놈이었다. 조정에서 니놈을 저버린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니놈은 나라를 반역하였느냐. 니놈이 그러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느냐? 여봐라. 어서 저 반역자를 사로잡아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연작은 한 쌍의 동편을 휘두르면서 말을 박쳤다. 그가 달려나가 진명을 찌르고 드니 진명은 낭하군으로 동편을 막으며 얽혀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우러지니 실로 좋은 맞수였다. 진명의 가시 박힌 쇠 방망이가 호연작을 후리기가 무섭게 호연작의 동편이 진명의 가슴을 후비고 들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우러져 싸운 지 4, 50합이 지났건만 도무지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다. 성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부는 혹시나 호연작에 실수라도 있을까 걱정이 되어 징을 울려서 군사를 거두었다. 징 소리가 울리자 호연작은 문득 싸움을 멈추고 말머리를 돌렸다. 진명 또한 지친 터라 말머리를 돌려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성 안으로 돌아온 호연작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지부에게로 가 물었다. 제가 막 진명이란 자를 사로잡을 참이었는데 어찌하여 군사를 거두셨습니까? 장군이 너무 오래 싸운 탓에 혹시 지쳤을까 걱정이 되어 군사를 거둔 것이오. 그러니 잠시 쉬도록 하오. 그 진명이라는 자는 지난날 이곳 청주성에 내 휘하에서 통제 노릇을 했던 놈이오. 그런데 화영이라는 놈과 더불어 배반을 했소.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될 놈이오. 호연작이 말했다. 은상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제가 그놈을 꼭 사로잡고야 말겠습니다. 아까 싸울 때 보니 그놈의 낭하군 쓰는 법이 점점 산란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기필코 그놈을 사로잡아 단번에 목을 베겠습니다. 장군이 이처럼 영용하니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겠소. 우선 내일 싸울 때 적진을 무찔러 한가닥 길을 열어주시오. 나는 새 군관을 동경으로 내보내 구원을 청하겠소. 즉 하나는 동경으로 보낼 것이며 나머지 둘은 이웃의 부와 주로 보낼 것이오. 상공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호연작도 지부의 말에 찬동했다. 그리하여 지부는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 3통을 쓰는 한편 군관 3에게 출발 채비를 서두르도록 했다. 한편 지부 앞을 물러나온 호연작은 자기 방으로 와 갑옷을 벗고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군관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알렸다. 장군님, 북문 밖 언덕 위에 3명의 적장이 말을 타고 와서 성 안을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호연작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엇이? 어떻게 생긴 자들이더냐? 한가운데 있는 자는 붉은 전포 차림에 흰 말을 타고 있었으며 오른쪽에 있는 자는 소이광 화영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는 도사 차림에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연작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군관에게 일렀다. 그 붉은 점포를 입은 자는 틀림없이 송강이요. 도사 차림을 한 자는 분명 양산박의 군사 오용일 것이다. 너는 은밀히 기병 100명을 이끌고 나를 따르도록 해라. 호연작은 갑옷을 갖추고 기병 100여 명을 이끌고 선문을 빠져나가 발굽 소리를 죽인 채 가만히 북문 쪽으로 돌아갔다.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바라보니 과연 송강, 오용, 화영이 그곳에서 북문 쪽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들은 호연작이 다가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걸 본 호연작은 말을 박차며 내달렸다. 그러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말머리를 돌려서 서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호연작은 힘을 다해 그들을 바싹 뒤쫓았다. 호연작이 말을 채찍질해 급히 뒤쫓는데 호련 함성이 크게 일었다. 호연작은 그제야 속임수에 넘어간 걸 알고 말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말이 함정을 밟아서 그만 깊은 구덩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 양쪽 숲속에서
양산박의 군사 5, 60명이 소리치면서 달려나왔다. 그들은 쇠갈키를 이용해서 구덩이 속에 호연작을 끌어올린 다음 포중줄로 꽁꽁 묶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호연작의 군사들은 모두 혼비백산에서 주랭랑을 놓았다. 송강이 오용, 화영과 함께 영체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졸개들이 호연작을 끌고 왔다. 송강은 뛰어내려가 묶은 줄을 풀어주고 그를 중군 막사 안으로 모신 다음 넙죽 엎드려서 절을 올렸다. 그러자 호연작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왜 이러시오? 부디 이 송강의 결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찌 감히 조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썩은 조정의 대신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지금은 우선 양산박 호수를 방패 삼아 산채에 숨어 사는 형편입니다. 다만 조정에서 대사령을 내려 저희들을 불러주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로잡힌 몸이니 천번 만번 죽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데 송공명께서는 어찌하여 저에게 이처럼 예의를 갖추어 대하시오. 호연작이 까닭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이 송강이 어찌 감히 장군님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천지신명께서 굽어보심으로 간곡한 뜻을 말씀드리고자 할 따름입니다. 송공명께서는 혹시 이 호연작을 도성으로 보내서 폐하께 사정을 말씀드린 다음 사면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오? 호연작이 송강의 속셈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묻자 송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군께서 어찌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호연작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오? 송강은 그제야 속마음을 밝혔다. 고태위는 본래 속이 좁은 인간입니다. 그는 남에게 입은 큰 은혜는 있고 조그만 허물만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자입니다. 장군께서는 그동안 많은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곡식마저 잃으셨는데 그 고태위란 자가 어떻게 장군님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장군의 수하로 있던 한도, 팽기, 능지는 모두 다 저희 산채에 가담하여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장군께서도 이 산채가 천하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면 이 송강은 제 자리를 장군께 양보하겠습니다. 가만히 때를 기다렸다가 조정에서 우리들을 부르면 그때 힘을 다해 그 은혜에 보답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호연작은 한동안 생각에 잠기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이 호연작이 나라에 불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형의 의기에 느낀 바가 큽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곧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인사를 나누도록 한 다음 도화산의 이충과 주통을 불러서 척서로추말을 돌려주도록 했다. 여러 두령들은 또다시 머리를 맞대고 청주성 안에 갇혀있는 공명을 구해낼 일을 궁리했다. 오용이 계책을 내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만 이번 일에는 호연작 장군이 힘을 써 주어야만 합니다. 장군이 속임수를 써서 성문을 열게 한다면 우리는 손쉽게 공명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오용의 말에 찬동하며 가만히 호연작에게 말했다. 내가 청주성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명을 구해내기 위함이니 부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성을 지키는 놈을 속여 성문을 열게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미 이곳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날 밤이 되었다. 진명, 화영, 솔립, 연순, 여방, 곽성, 혜진, 해보, 구붕, 왕영 등 10명의 두령들은 모두 다 관군으로 꾸민 다음 말을 달려서 호연작의 뒤를 따랐다. 청주성 앞으로가 해자에 이르자 호연작은 성루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성문을 열어라, 내가 돌아왔다. 성루 위의 관군들은 즉시 지부 모용에게 가서 알렸다. 나으리, 호 장군께서 돌아왔습니다. 지부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엇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나으리. 지금 성문 앞에서 소리치고 계십니다. 지부 모용은 그때 호연작이 적에게 사로잡혀가자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중이었다. 호연작이 없으면 도적들을 사로잡기는커녕 성을 지켜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부는 반가운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루 위로 올라갔다. 성문 앞을 내려다보니 과연 호연작이 졸개 연암은 명과 함께 말을 탄 채 우뚝 서 있었다.
사방이 어두워 분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가 돌아온 것만은 분명했다. 지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장군은 적에게 사로잡혔다던데 어떻게 도망쳐 왔소? 호연작이 소리쳐 대답했다. 저는 말을 탄 채 적의 함정에 빠져서 몇 명의 졸개들과 함께 적진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전에 제 수하로 있던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와 제 부하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호연작이 그렇게 대답하자 지부가 얼른 성문을 지키는 군사에게 명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성문을 열어라. 그러자 성문을 지키던 병졸들이 성문을 활짝 연 다음 적교를 내렸다. 호연작이 연함은 명의 수하들과 더불어 성 안으로 들어가자 지부모용은 황급히 달려내려와 그들을 맞았다. 장군, 어서 오시오.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았소. 그러자 호연작이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변장하고 있던 진명이 대뜸 낭하곤을 휘둘러서 지부의 머리통을 후려갈겼다. 지부모용은 그대로 말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다. 함께 간 다른 두령들도 재빨리 움직였다. 혜진과 해보는 즉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렀고 구분과 왕영은 성 위로 뛰어올라가 파수 보는 관군들을 모조리 쳐 죽여버렸다. 그러자 성 안의 군사들은 모두 아우성을 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한편 청주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송강은 일이 뜻대로 되었음을 알고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청주성으로 지쳐들었다. 장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한편 공명과 그의 숙부를 감옥으로부터 구해냈다. 창고를 열어 전량을 거둔 후 군사들에게는 여기저기서 타오르는 불을 끄도록 했다. 이윽고 동력 하늘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송강은 졸개들로 하여금 성안 백성들의 불탄 집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곡식과 돈으로 대신 보상해주고 모용지부의 가족들을 잡아내 목을 베었다. 그런 다음 말과 양을 잡아서 성을 손에 넣었음을 경화하는 잔치를 벌였다. 오늘의 승리는 모두 다 여러 형제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준 덕분이요. 송강은 그렇게 말하며 삼산의 두령들에게 양산박에 가담해서 함께 갈 것을 권했다. 이 기회에 여러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양산박으로 가서 뜻을 함께하는 게 어떻겠소. 이충과 주통이 절을 올리며 감사해 했다. 형님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힘을 다해 따르겠습니다. 이충과 주통은 곧 도화산으로 사람을 보내서 남아있던 모든 졸개들과 물자를 거두어 오되 산채는 불질러 버리도록 일렀다. 노지심도 송강에게 청했다. 형님, 저희들도 양산박으로 가겠습니다. 부디 뿌리치지 말고 거두어 주십시오. 송강이 노지심의 말을 물리칠 리 없었다. 쾌히 응낙하니 노지심도 양지와 무송을 일용산으로 보내서 장청, 손이랑 등 모든 호걸들과 더불어 그곳의 졸개들과 재물을 몽땅 거두어 오게 하고 산채를 몽땅 불질러 버리도록 했다. 공명과 공양도 백호산으로 가서 인원과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오는 한편 산채를 몽땅 불질러 버렸다. 그리하여 삼산의 호걸들이 모두 모이자 송강은 그들과 더불어 양산박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양산박 물가에 이르자 수군을 맡고 있는 여러 두령들이 배를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주었다. 또한 금사탄을 건너니 조개 두령이 기병과 보군을 거느리고 관문 밑까지 내려와 접풍줄을 내면서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윽고 추의청으로 올라가 여러 두령들을 불러 모은 후 잔치를 베풀었다. 새로 산채에 든 호걸들은 호연작, 노지심, 양지, 무송, 시은, 조정, 장청, 손이랑, 이충, 주통, 공명, 공량 등 12명이었다. 조개도 산채에 새로운 형제들이 늘자 무척 기뻐했다. 송강은 탕룡을 철장 총관으로 명하여 산채의 모든 무기와 갑옷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는 한편 후건을 정기포복 총관에 명하여 삼재, 구요, 사두, 오방, 28수의 기와 비룡, 비호, 비웅, 비표 등의 기와 황월, 백모, 주영, 조개 등의 기 만드는 일을 맡게 했다. 또한 산기슭을 빙 둘러서 망대를 쌓게 하여 산채를 더욱 엄하게 지키게 했다. 그리고 서쪽과 남쪽의 길목에
새로 주막을 내어서 산채를 찾아오는 호걸들을 영접하고 정탐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서쪽에 새로 생긴 주막은 장청, 손이랑 부부가 맡아보게 하고 남쪽에 새로 생긴 주막은 손신, 고대수 부부가 맡아보게 되었다. 동쪽의 길목에 있는 이가도 네거리 쪽의 주막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기와 악화가 맡아보게 되었고 북쪽의 길목에 있는 주막 역시 변함없이 이립과 시천이 맡아보게 했다. 그리고 송강은 세 개의 관문 위에 영체를 더 세우고 여러 두령들로 하여금 각기 나누어 방비토록 했다. 그렇게 모든 부서를 나누고 성벽과 목책을 손보니 양산박 산체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고 경비가 엄정해졌다. 송강은 여러 두령들과 더불어 사흘낮 사흘밤 동안 잔치를 베풀어 새로 산채에 든 호걸들을 대접했다.